충청도 어느 마을에 은어송이라는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은어송은 어려서부터 두 부모를 잃고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며 홀로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가 친척은 물론 마음을 나눌 친구 한 명 없이 살아가다 어느 날 식장산이란 마을 인근 산에 올라 나무를 하다 우연히 허름한 차림의 스님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복의 젊은 시주 내 배가 고파 다리 하나 움직일 힘이 없네. 거 보아하니 품에 쌀밥이 있는 듯한데 우리 사이좋게 나눠 먹는 게 어떠신가? 예, 어송은 우연히 만난 중에 말에 깜짝 놀랐는데 그의 품에는 스님의 말대로 주먹밥 2개가 들어있던 것이었습니다. 스님이 무슨 냄새를 맡는 건가? 혼자 무슨 말을 그리 중얼거리나? 아닙니다. 아무것도. 은어송은 허름한 스님의 말에 선뜻 자신이 가지고 있던 주먹밥 하나를 주어 두 사람은 햇빛 잘 드는 바위에 앉아 맛있게 밥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시장하던 터라 개눈 감추듯 주먹밥을 먹어치웠고 어느 정도 허기를 면하자 스님이 어송에게 말하였습니다. 거 나에게 나눠줘. 젊은 시주가 많이 먹지 못해 미안하구만. 괜찮습니다. 저야 주인 집에 가면 저녁을 먹으니 스님이야말로 식사가 모자르시지요. 이놈의 배를 다 채우려면 주먹밥 10개는 못 먹겠나? 그건 그렇고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우리 통성명이나 하세. 나는 저기 위에 고산사에서 수도를 하는 버뭉이라는 땡중일세. 저는 은어송이라고 합니다. 요밑 마을의 김진사 댁에서 머슴일을 하고 있지요. 은어송이라 그 이름 한번 좋구먼. 버뭉이라는 스님은 오늘 처음 만난 은어송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귀한 시기인데 자신에게 선뜻 먹을 것을 나눠준 행동거지하며 한눈에 보기에도 순박해 보이는 인상의 이 총각이 그는 왠지 마음에 들었습니다. 버뭉 스님은 자신을 땡중이라 말했지만 실은 그는 수십 년간 불도에 정진한 도력이 높은 고승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날의 인연으로 서로 가까워지게 되었는데 은어송이 매일 식장산에 올라 뗄나무를 하다가도 점심때가 되면 버뭉 스님을 찾아가 자신이 준비해온 점심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어송아, 오늘 반찬은 무엇이냐? 버뭉 스님이 자신을 찾아온 어송을 보고 반기며 말하자 어송이 들고 있던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마침 어제 마을에 잔치집이 있어서 이를 도와주고 음식을 좀 싸왔습니다. 스님 생각이나 넉넉히 싸달라고 했으니 많이 드십시오. 내 덕분에 내가 오늘 포식하게 생겼구나. 두 사람이 어송이 싸온 음식을 배불리 먹고 포만감에 만족하며 따뜻한 햇빛을 쬐며 쉬고 있다. 버뭉 스님이 어송을 물끄러미 보며 말했습니다. 어송아, 올해 내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예, 그러니까 25이 되었죠. 하는 것 없이 나이만 먹었습니다. 어송이 순박하게 웃으며 대답하자 버뭉 스님이 그런 그를 바라보며 다시 물었습니다. 내 나이가 이미 장가갈 때가 지났는데 마음에 드는 처자는 없느냐? 아이고, 스님 어느 여인이 저처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놈에게 시집 오겠습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굶지 않고 살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요. 어송의 말을 들은 버뭉 스님이 그를 안쓰럽게 쳐다보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인연이 있는 법이다. 어찌 너라고 정해진 인연이 없겠느냐? 내 언젠가 괜찮은 처자가 보이면 너와 맺어주어야겠구나. 말만이라도 감사합니다. 스님 헌데 저는 지금 이대로도 좋습니다요. 이렇게 매일 스님을 만나 같이 앉아 밥을 먹는 게 저한테는 제일 즐거운 일이지요. 어송을 바라보는 버뭉 스님의 눈에는 따뜻한 빛이 가득 담겨 있었고 이렇게 두 사람이 점심을 나누어 먹으며 지낸 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자 어느 날 버뭉 스님이 식사를 마치고 어송에게 긴한 말을 하였습니다. 어송아, 그간 내 덕분에 배 굶지 않고 잘 살아왔다. 그것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다. 3년이 넘는 세월을 내 너에게 얻어만 먹고 살았으니 이제 그 밥값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구나. 스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송은 버뭉 스님의 말에 무언가를 느꼈는지 그답지 않게 얼굴을 굳히고 물었습니다. 인연이란 한 번 만나면 언제고 헤어지는 법이니라.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스님? 혹시 어디 가시기라도 하시려고요? 그래, 내 이제 얼마 안 있어 이 고산사를 떠나야 한다. 그래서 그 전에 내게 얻어먹은 밥값을 해야겠구나. 떠나신다고요? 버뭉 스님의 말을 들은 어송은 한쪽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송은 살아오는 동안 부모 외에 자신에게 가장 따뜻하게 대해주고 신분을 떠나 유일한 벗이었던 스님이 떠난다는 말에 어송은 그만 눈물이 쏟아져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오늘은 나와 가볼 곳이 있으니 나무는 나중에 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범흥 스님은 침울해하는 어송을 이끌고 한참을 걸어 어느 산기슭에 이르자 양지 바른 곳이 나왔는데 그곳을 가리키며 어송에게 말했습니다. 어송아, 이 땅을 잘 보아두거라. 이 땅을요. 그래, 이 땅에다 너희 부모님을 이장해서 다시 모시거라.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말 그대로다.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구나. 내 말을 허투루 듣지 말고 꼭 그렇게 해야 한다. 알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어송은 영문도 모른 채 대답하였지만 범흥 스님이 알려준 땅은 묘자리로 쓰기에는 어떤 명당보다도 좋은 곳이었습니다. 범흥 스님은 수도를 하기 위해 먼 곳으로 떠날 예정이었고 그는 떠나기 전 어송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어 생각해낸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어느 때처럼 어송이 범흥 스님과 점심을 나누어 먹기 위해 고산사를 방문하였을 때 뜻하지 않은 이야기를 듣고 어송이 놀라고 말았습니다. 내 범흥 스님이 떠나셨다고요? 그렇네. 스님께 말씀 못 들었나? 오늘이 이 절에서 모든 수행을 마치고 떠나시는 날이었네. 떠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1시경쯤 되셨으니까 얼른 산을 내려가다 보면 만나뵐 수도 있겠구만. 어송이 스님에게 급히 인사하고 허겁지겁 산길을 달려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어송이 있는 힘을 다해 달린 지 한참이 지나자 산 밑에 다다랐고 저 멀리서 걸어가는 범흥 스님의 뒷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어송이 있는 힘을 다해 스님을 불렀습니다. 스님, 범흥 스님? 어송이 목이 터져라 범흥 스님을 부르자 그 소리를 듣고 뒤돌아본 스님은 어송을 보고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어송아, 잘 지내거라. 아프지 말고 잘 살아야 한다. 범흥 스님의 말에 어송은 쏟아져 나오려는 눈물을 꾹 참아야 했습니다. 스님이야말로 건강하십시오. 그래, 그리고 내가 말한 것을 잊지 말아라. 알겠지? 네, 스님. 두 사람이 서로를 보며 손을 흔들다 어송이 스님을 향해 큰 절을 올렸고 그런 그에게 범흥 스님 역시 두 손을 모아 합장을 해보였습니다. 그 길로 범흥 스님은 자신이 가던 길을 걸어가자 그 모습이 안 보일 때까지 어송은 스님의 뒷모습만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어송은 스님이 당부한 대로 부모님의 유해를 수습해서 스님이 정해준 묘자리로 이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걸려 모든 일을 마치고 어송이 해가 질 무렵 산길을 따라 내려오는데 누군가가 맞은편에서 소를 끌고 오다 어송을 보더니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그 사람이 갑자기 소를 버려두더니 뒤돌아 냅다 도망쳐버렸습니다. 그 모습에 어송은 그를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아니, 이보시오. 소를 두고 어디 가시는 게요? 소는 가져가야지요. 어송이 그의 등에 대고 불러보았지만 그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주랭랑을 쳐버렸습니다. 도망친 사람은 실은 이웃 마을에서 주인 몰래 소를 훔쳐와 내다 팔려고 가는 길에 어송과 마주치자 자신 혼자 지레 겁을 먹고 소를 버려두고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가버리면 소는 어찌하면 좋나? 황당한 어송이 어찌해야 하나 고민하다 한참을 기다려도 도망갔던 이가 돌아오지 않자 하는 수 없이 소를 끌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소를 집마당에 묶어놓고 저녁을 먹은 뒤 일찌감치 잠에 들려고 누운 어송의 귓가에 갑자기 여인의 목소리가 속삭이듯 들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주인장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셔요? 어송이 가만히 귀 기울여 들어보니 정말로 어느 여인이 집 앞에서 집주인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 문을 열고 나가 보았습니다. 누구시오? 그가 나가 살펴보자 집 앞에는 보따리를 안고 있는 갓 스물이나 되어 보이는 어린 여인이 잔뜩 웅크리고 있다. 어송을 보고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묵을 곳이 없어서 그런데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살해는 꼭 하겠습니다. 그 소리에 어송이 여인을 살펴보자 꾸미지 않은 수수한 모습이었지만 그 자태가 남달리 고와 평범한 집안의 여인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곳은 저 혼자 사는 데다 누추하고 방이 하나밖에 없소. 처자께서 묵으실 만한 곳이 못 됩니다. 허니 다른 집을 찾아서 알아보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말을 마친 어송이 몸을 돌려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여인이 다급히 그의 팔을 잡으며 사정하듯 말하였습니다. 밤이 깊은 데다 여인의 몸으로 모르는 길을 어찌 찾겠습니까?
불편하시더라도 하룻밤만 부탁드립니다. 헛간이라도 좋으니 재워만 주시면 그 은혜는 꼭 보답하겠습니다. 그녀가 사정하며 말하는데 어송은 그녀의 손길이 닿은 팔에서 전기라도 감전된 듯 울리는 것만 같아 정신을 차리고 말했습니다. 그럼 일단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인이 방 안으로 들어오자 어두운 곳에서 볼 때보다 그 자태가 더욱 곱고 아름다워 어송은 곁눈짓만 할 뿐 감히 똑바로 쳐다보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만 있자 여인이 어송에게 어렵사리 말을 꺼냈습니다. 저 먼 길을 걸어와 끼니를 해결하지 못해 그런데 혹시 집안에 먹을 것이 있으면 조금만 주시겠어요? 그녀의 말에 어송이 난감한 얼굴을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를 어쩌지요. 제가 남은 밥을 다 먹어버려. 먹을 것이라고는 생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보아하니 소도 한 마리 있던데요. 그녀의 말에 어송이 깜짝 놀라 대답했습니다. 그 소는 제 소가 아니라서 잡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 거냐면 길을 가다 누군가 갑자기 소를 두고 달아나 버려 어쩔 수 없이 끌고 온 것입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쌀이라도 조금 내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그러죠. 잠시만 기다리시지요. 그녀의 말에 어송이 쌀을 주자 그것으로 여인이 밥을 지은 후 끼니를 해결하고 다시 어송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의 집에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라 주인 댁에서 자고 올 테니 처자께서 이 방에서 편히 주무시다 가시지요. 말을 하고 어송이 나가려고 하자 여인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객이 찾아와 어찌 주인을 내쫓고 편히 쉬겠습니까? 제가 헛간에서 잘 테니 주인께서 이 방에 주무시지요. 아닙니다. 날이 찬데 어떻게 헛간에서 잘 수 있습니까? 정그러시면 제가 아랫목에서 잘 테니 처자께서 윗목에서 주무십시오. 그의 말에 여인의 얼굴에 난처한 빛이 떠올랐지만 그 방법 외에는 다른 수가 없어 두 사람은 뜻하지 않게 하룻밤을 같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난생 처음 여인을 가까이에 두고 누운 어송은 밤새 가슴이 두근거려 잠에 들지 못하다 여인 쪽을 흘끔 쳐다보니 그녀는 어느새 잠에 들었는지 옅은 숨소리를 내며 자고 있었습니다. 어송은 머릿속으로 하루 동안 정말 희한한 일들이 많이 생겨 이상하다 생각하다 새벽녘이 될 때쯤 일어나 그녀가 깨지 않게 조용히 집안을 나갔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뗄나무를 하고 하루 일을 마친 어송이 집으로 들어오는데 집안이 예전 같지 않게 깨끗하게 치워져 있어 의아해하며 들어왔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어젯밤 그 여인이 음식을 손에 들고 나오다 어송을 보더니 순간 멈칫하며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를 본 어송 역시 놀라긴 마찬가지였으니 당연히 떠났을 줄 알았던 그녀가 집안을 치우고 음식까지 한 것 같아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처자 아직 안 떠나신 겁니까? 그것이 어송의 물음에 그녀는 난처한 얼굴로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일단 들어오셔서 저녁을 드시지요. 그리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 두 사람이 방 안으로 들어가자 그녀가 정성껏 차린 저녁상을 보고 어송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것을 다 처자가 차린 것이오. 네, 식기 전에 드시지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식사를 어느 정도 하고 나자 여인이 어송의 눈치를 살피더니 어렵사리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될 수 있으면 누구에게도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원래 저는 한양에 있는 양반가의 여식입니다. 헌데 조정에 벼슬을 하신 아버님께서 역적으로 몰려 집안은 멸문의 화를 입고 식구들은 화를 당하거나 노비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그 와중에 부모님께서는 저 하나를 살리시겠다고 희생하시고 저를 도망치게 하시고는 두 분은 생사를 알 수 없는 지경에 처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말한 여인은 목이 막히는지 잠시 숨을 고르다 다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세상 천지에 의지할 것도 하나 없는 처지인지라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할 뿐입니다. 허니 저를 내치지만 않으신다면 도령을 평생 난군으로 모시며 살고 싶습니다. 네, 무엇이라고요? 그녀의 말을 들은 어송은 자신의 두기를 의심했습니다. 저를 뭘로 하시겠다고요? 어송이 믿지 못하고 되묻자 그녀가 그를 보고 뚜렷하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디 저를 받아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저를 역적의 딸이라고 욕할지언정 저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울 것 없는 몸입니다. 여인의 당찬말에 어송은 자신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믿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가진 것이라고는 하나 없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몸인데 처자같이 귀한 분께서 어떻게 저 같은 사람과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까?
어송의 말에 여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짐 보따리를 풀고 안에 있던 것을 어송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재물이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두 사람이 평생 쓸 정도의 재물은 되니 부디 더는 제청을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그녀가 내민 보따리 안에는 금과 은뿐만 아니라 귀한 폐물들이 가득 있어 얼핏 보기에도 고래등 같은 기와 집을 몇 채는 사고도 남을 금액으로 보였습니다. 갑자기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구려.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어송은 자신에게 생기는 이 꿈만 같은 일들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고 그날 저녁 물 한 그릇을 떠다 놓고 두 사람은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부부의 연을 맺고 신혼생활을 시작하자 동네 사람들은 갑자기 어송이 아리따운 처녀를 아내로 맞은 것을 두고 쑥덕거리며 궁금해하였습니다. 아니 어송이가 뭐 볼 게 있다고 저런 처녀가 시집을 왔나 몰라? 그러게나 가만 보니까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평범한 집 처녀는 아닌 것 같던데 어송이가 아주 복이 제대로 터졌구만 터졌어. 저리 고운 색시를 얻은 데다 살림도 눈에 띄게 좋아졌더라고. 사람들의 말처럼 어송의 살림살이는 이전과 비교도 안 되게 좋아지고 얼마 안가 어송은 그가 하던 머슴 일까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내가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평생 남의 집 모슴살이 밖에 안 해보았는데 앞으로 무얼 하며 살라는 것이오. 앞으로 먹고 사는 걱정은 마시고 글 공부를 하시지요. 글 공부라니 나보고 과거라도 보라는 것이오. 네, 물론이죠. 늦은 밤 어송 부부가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데 어송의 얼굴에 당혹한 빛이 가득했습니다. 천자문도 제대로 못 배운 내가 글 공부를 한다고 한들 어느 세월에 과거에 합격하겠소. 그래도 하셔야 합니다. 난감해하는 어송과 달리 그녀의 얼굴에는 단호한 빛이 가득했습니다. 앞으로 평생 남의 집 머슴 생활만 하시며 사실 생각이신가요? 남자로 태어나셨으면 한 번쯤 입신양명을 꿈꿔보셔야죠. 서방님이 출세하셔야지만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들도 더 나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지요. 그게 무슨 소리요? 우리한테 아이가 생긴다니. 말씀 그대로예요. 서방님은 얼마 안 있으면 아빠가 되실 거예요. 그럼 부인이 아이를 가진 것이오. 어송은 부인의 말에 날아갈 듯 기뻐하며 그날부터 그녀의 말을 들어 글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늦은 나이에 해보지도 않은 글 공부를 하며 어송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럴 때마다 어송의 부인은 남편을 북돋으며 어송이 글 공부에만 전념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두 사람에게는 건강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고 아버지가 된 어송은 더욱 힘을 내 글 공부에 전념하였습니다. 내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는구려. 어느 늦은 밤 책을 보고 있던 어송이 한숨을 내쉬며 한탄하자 그의 부인이 어송을 보며 부드럽게 말하였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셔요. 계속 노력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서방님의 학문은 자신도 모르게 성장해 있으실 거예요. 글을 읽으시다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한번 봐드리지요. 그래 주시겠소.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이해가 되질 않소. 어디 봐요? 어송의 부인은 현모양처일 뿐 아니라 어떨 때는 둘도 없는 훌륭한 글 선생이 되어 어송의 글 공부를 도와줘 점차 시간이 흐르자 그의 학문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10여 년의 세월이 흐르고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이 생긴 어송은 과거에 응시해보았지만 결과는 낙방을 하였고 어송은 자신을 자책하며 상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을 바쳤는데 낙방이라니. 부인 얼굴을 볼 면목이 없구려. 너무 상심하지 마셔요. 평생 글 공부를 해도 붙기 힘든 것이 과거 시험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시다 보면 꼭 합격하실 테니 힘을 내셔요. 부인, 그녀의 말에 힘을 얻은 어송은 이후로도 글 공부에 모든 노력을 쏟아부어 과거 시험에 응시했지만 번번이 낙방하였고 어송이 좌절하며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그의 부인은 어송을 다독이며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의 끝없는 믿음과 어송의 노력이 있어서인지 그의 나이 40이 될 쯤 결국 어송은 과거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장원급제한 어송이 어서와를 꼽고 금이환영하며 집으로 내려오자 동네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그를 구경하기 위해 몰려나왔습니다. 설마 했는데 진짜 어송이가 과거에 합격했다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게 그것도 장원급제 했다니 세상이 뒤집힐 일이지. 처 하나 잘 얻더니 팔자가 바뀌어도 완전 바뀌었네.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며 집으로 돌아온 어송은 아내와 아이들을 보고 기쁨을 함께 나누었고 특히 그의 부인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게 부인 덕분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남의 집 머슴살이 하던 내가 어떻게 장원급제까지 할 수 있었겠어? 아니에요. 서방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노력하셨으니 일이 되신 것이지요. 그 뒤로 어송은 식구들을 데리고 한양으로 올라가 관직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송이 벼슬길에 들어선 후 그는 늘 청렴결백하며 공사를 분명하게 처리해 어송에 대한 평판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높아져만 갔고 임금 역시 그를 총애하며 늘 곁에 두고 중임을 맡기고는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때와는 달리 어송이 얼굴에 어두운 빛을 띠고 임금을 찾아왔습니다. 전하 신은어송 전하께 청할 일이 있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어송 자네가 내게 청할 일이 있다고. 그래 무슨 일인데 아침부터 이리 무게를 잡는 게야. 임금이 어송을 보고 웃음을 띠며 묻자 그는 자신이 부인을 만난 일부터 부인의 부모와 가족이 영모의 누명을 쓰고 가문이 멸문을 겪은 일을 말하며 세월이 지나 그 일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고 자신의 부인과 처가의 신분을 다시 복원시켜달라 청하였습니다. 그 일이라면 다시 살펴보도록 할 테니 경은 내 명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보시게. 망극하옵니다, 전하. 평소 어송을 아끼는 임금이었지만 사안이 중대해 어송은 이 일에 자신의 자립뿐만 아니라 잘못되면 더 큰일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생각해 두었던 일이어서 마음을 다잡고 임금께 청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온 어송이 자신의 부인에게 이 일을 말하자 그녀는 놀라 펄쩍 뛰고 말았습니다. 어쩌시려고 그런 일을 벌이셨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전하께서는 현명한 분이시니 그 일의 경위를 분명히 밝혀주실게요. 그러다 잘못되시면 어쩌시려고요? 잘못돼 봤자 관직에서 쫓겨나면 고향으로 가 농사나 지으며 살면 되지 않겠소. 걱정하는 부인과 달리 어송은 느긋하기만 하였는데 며칠 뒤 그의 집에 임금의 어명이 내려와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은어송과 그의 부인 김씨는 나와 어명을 받들라. 갑자기 임금의 어명이 내려왔다는 소리에 그의 가족들이 깜짝 놀라 마당에 꿇어앉아 어명이 내려지길 기다렸습니다. 지난 영모 사건에 얽힌 김씨 가문에 내려졌던 모든 죄가 억울한 일임이 밝혀져 그 죄 또한 모두 없음을 밝히고 오늘부로 그와 그의 가족의 신분을 원래대로 회복하는 바. 은어송과 그의 처는 나의 어명을 받들라. 임금의 어명을 받은 어송과 그의 부인은 그 자리에서 임금에게 감사하며 큰 절을 올렸고 어송의 부인은 남편 덕분에 지난날 억울하게 돌아가신 부모의 한을 풀 수 있어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하였습니다. 부인 잘 되었어. 내 진작 이렇게 될 줄 알았다오. 고마워요, 서방님. 당신 덕분에 부모님이 이제야 편히 잠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송은 이후로도 관직 생활을 누구보다 열심히 해나갔으며 나이가 들어 은퇴한 후로는 관직에서 물러나 자신이 살던 옛 고향으로 돌아와 그의 부인과 함께 한적하고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대전에서 내려오는 은어송 전설을 바탕으로 각색하여 만든 이야기입니다. 옛날 충청도 진천 땅에 추씨성에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추씨는 가난했지만 성격이 밝고 구김이 없어 얼굴에서 늘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같은 마을에서 살던 참한 처녀와 혼인을 해 4명의 아이들을 두고 있었는데 가난한 형편에서도 아이들이 그를 닮아 밝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아버지! 오냐, 잘들 놀고 있었지? 예, 아버지는 나무 많이 해가지고 오셨어요. 그럼 많이 했지. 이것 봐라. 엄청 많지? 네, 엄청 많아요. 엄청 우리 아버지 최고. 그의 집은 늘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을 정도로 화목했습니다. 낮에 열심히 일한 추씨는 밤이 되어서 아이들이 잠들자 쉬지도 않고 집신을 만들었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말고 그만 쉬어요. 이거라도 해서 내다 팔면 우리 아이들 밥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일 수 있지 않겠소? 애들도 애들이지만 당신 몸도 좀 챙겨요. 내 몸이야 워낙 튼튼하니 걱정 말구려. 내가 얼마나 튼튼한지 한번 보여줄까? 아이고, 왜 그래요, 망측하게. 추씨 부부는 금술도 남달리 좋아서 얼마 안 가 추씨의 부인이 5째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휴, 없는 형편에 자꾸 먹을 입만 늘어서 어떡해요? 뱃속에 아이가 듣겠소? 아이들 키우는 거야. 내가 더 열심히 일하면 어떻게든 키우지 않겠소? 이제껏 내 아이도 큰 탈 없이 잘 키웠는데 5 정도야 못 키울까? 아버지, 나 동생 생겨요.
그래, 10달만 지나면 아주 예쁜 동생이 나올 거란다. 와, 신난다. 동생이다. 동생! 추 씨의 부인은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구김살 없이 자라는 아이들과 듬직하고 성실한 남편을 보면 행복한 감정이 뭉클하게 솟아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하루 종일 고된 농사일을 하고 난 추 씨는 늦은 밤까지 집신을 만들다 몰려오는 피곤에 자신도 모르게 이불 위로 쓰러졌습니다. 아이고, 몸이 왜 이러지? 집신을 한 켤레라도 더 만들어야 되는데. 손에 새끼줄을 꼭 잡은 채 이불 위에 누운 추 씨가 잠이 들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게 됐습니다. 추천석이 걔 있는가? 아니, 이 야밤에 누가 찾아온 거야? 추 씨가 잠든 아이들이 깰까봐 조심조심 밖으로 나가보자 마당 안에 누군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거기 누구요? 자네가 추천석이 맞는가? 내가 추천석이 맞소만 이 늦은 밤에 무슨 일로 날 찾은 것이오? 그럼 나와 함께 가세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서 있던 사람이 추 씨의 앞으로 다가오자 그를 본 추 씨가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다 당신은 누구시오? 나 말인가? 나는 자네를 데리러 온 저승사자일세. 내 저승사자요. 그렇네. 자네 명이 오늘로 다했으니 이제 그만 이승을 떠나 나와 함께 저승으로 가세나?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래요? 내 나이 이제 40이 좀 넘었는데 저승이라니요. 저 어린 것들을 두고 제가 어떻게 떠나요? 전 못 떠나는구만요. 누구나 자신의 명이 다 있는 법. 아무리 발버둥쳐봐야 소용없으니 나와 가세나? 자네를 보니 선하게 살아온 것 같아 험한 술을 쓰기 싫으니 그만 단념하시게. 아이고, 이를 어째. 추 씨가 눈물 범벅이 되어 저승사자에게 사정했지만 통할 리가 없었고 한참 만에야 체념한 추 씨는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슬픔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 새끼들, 이런 예쁜 것들을 두고 내가 어떻게 떠나는가?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쓰다듬던 추 씨가 옆에 있던 자신의 부인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그때 밖에서 저승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만하고 가세. 이만하면 자네 사정을 많이 봐준 것이니 더 지체했다가는 큰일이 벌어질 걸세. 예, 나갑니다요. 결국 정든 집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두고 추 씨는 저승사자의 뒤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이 한참을 걸어 어느 강가에 도착해 나룻배 한 척이 있자 저승사자가 추 씨를 배에 태우고 강을 건넜습니다. 이 강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 있는 강일세. 이 강만 넘으면 곧 저승이니 이제 그만 미련을 버리시게. 예, 근데 그게 말처럼 쉽게 되나요? 두고 온 가족 생각에 계속 눈물을 흘리는 추 씨를 저승사자가 안쓰럽게 바라보다 강을 건너 그를 염라대왕이 기다리고 있는 명부로 데리고 갔습니다. 분부대로 추천석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 그대가 추천석인가? 추 씨가 염라대왕 앞에 무릎을 꿇고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진천 사는 추천석이 맞습니다요. 그래, 어디 보자. 주씨라. 그래, 여기 있구만. 그래, 너의 생년 생월 생시를 말해보거라. 예, 저는 정사년 2월 5일 해시에 태어났습니다요. 그래, 사자는 가서 이자의 창고를 보고 업보대로 처리를 하거라. 4명을 받사옵니다. 염라대왕의 말에 저승사자가 추 씨를 데려가려고 할 때 염라대왕이 갑자기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잠깐, 아까 뭐라고 했지? 뭘 말씀이십니까? 아까 분명 진천에서 왔다고 했는가? 예, 저는 충청도 진천에 사는 추천석이옵니다. 추 씨의 말에 염라대왕이 들고 있던 서책을 보더니 화를 버럭 냈습니다. 생년생시가 같은 추천석이가 둘이로구나. 진천 사는 추천석이 아니라 용인 사는 추천석이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사자는 일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염라대왕의 말에 저승사자와 추 씨가 너무도 놀랐습니다. 그럼 이미 혼백을 빼왔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저는 아직 제 명이 다하지 않은 겁니까? 이런 일이 사자는 어서 추천석이를 제 육신에다 되돌려주고 오너라. 아직 늦지 않았을 테니 빨리 서두르거라. 예, 알겠습니다. 빨리 돌아가세. 예, 가야지요. 감사합니다. 대왕날이 정말 감사합니다. 추 씨가 염라대왕에게 몇 번이나 인사를 하고 나가자 저승사자가 그와 서둘러 왔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정말 미안하네. 내 저승사자 생활 수십 년 만에 이런 실수는 처음이구만. 그럴 수도 있지요.
어르신 지금 가면 제 몸으로 돌아갈 수는 있는 것이지요. 그럴 걸세 아직 자네 몸을 묻지 않았을 테니 어서 서두르세. 두 사람이 서둘러 추 씨의 집에 도착해보니 집안이 이상하리만큼 조용한 가운데 여인의 넋두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넷의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줄줄이 두고 어찌 그리 훌쩍 떠나신게요. 매정한 양반. 추 씨의 부인이 소복을 입고 앉아 덩그러니 놓여있는 위패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헌데 어찌 된 일인지 있어야 할 추 씨의 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내가 왔네. 내가 왔다고. 헌데 어째 관이 보이지 않는데요. 그러게나 말일세. 설마. 사정을 알고 보니 더위 때문에 추 씨의 몸이 잘못되기라도 할까봐. 하루를 앞당겨 매장을 해버려 추 씨가 다시 살아나긴 영영 틀려져 버렸습니다. 아니, 일을 어떻게 하면 좋대요? 아이고, 나를 돌려놓으라고요. 이거 참 난감하구만. 저승사자와 추 씨가 넋을 놓고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용인에 사는 또 다른 추천석 이에게는 저승사자가 찾아왔습니다. 추천석이. 어느 고래등 같은 기와집 안방에서 추천석이라는 선비가 잠을 자다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깨게 되었습니다. 누구시오? 누구신데 남의 집 안방까지 허락도 없이 들어오신 게요? 나 말인가? 나는 자네를 저승으로 데려갈 저승사자일세. 자네 명이 다 했으니 그만 나를 따라 저승으로 가세나. 그게 무슨 말이오? 저승이라니. 내 몸이 이렇게 멀쩡한데 왜 저승을 간단 말이오? 말을 하던 추선비가 자신이 누웠던 자리를 보자 거기에는 자신과 똑같은 인물이 누워 있었습니다. 헉,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야? 이건 나지 않소. 자네의 명이 끝나 혼백이 몸에서 벗어난 것뿐이니 이제 나와 저승으로 가세나. 저승사자의 말에 그제야 추선비가 저승사자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사자날이 더도 말고 딱 10년만 더 살다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나리께 3,000양을 드릴 테니 딱 10년만 부탁드립니다. 어허, 부유한 양반집에 태어나 평생 흙 한 번 손에 안 묻히고 호의호식하며 살았으면 됐지. 얼마나 더 욕심을 부릴 텐가. 날이 10년이 안 되면 5년만이라도 더 살게 해주십시오. 돈이라면 제가 3,000양이 아니라 5,000양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런 안 되겠군. 말로 해서 안 되면 강제로라도 끌고 갈 수밖에. 곧 저승사자가 품에서 붉은색 포승줄을 꺼내더니 추선비의 혼백을 꽁꽁 묶어 끌고 나갔습니다. 사자날이 한 번만 봐주십시오. 5년이 안 되면 딱 1년만이라도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애원하는 추선비를 저승사자가 냉정하게 끌고 갔고 아침이 되자 추선비의 부인이 남편을 발견하고 한바탕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여보,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래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사람이. 그날 저녁 상을 치르는 추선비의 집에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들은 다름 아닌 저승사자와 추씨였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살란 말입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 그런 것 아니겠나? 용인 추천석이는 부자에다 뼈대 있는 양반 가문 출신이니 이전에 자네라면 한 번도 누리지 못한 인생을 살 수 있네. 거기다 내가 특별히 대왕께 말씀드려 자네 수명을 10년 더 늘려줄 테니 남은 생은 이자의 몸에 들어가 살게나 서두르지 않으면 시간이 없네. 계속되는 저승사자의 재촉에 추씨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추선비의 몸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추씨가 추선비의 몸속으로 들어가자 추선비의 몸이 들썩이며 움직이는 것을 본 도령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지금 아버지의 몸이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내 아버지가 어떻게 움직여? 지금도 움직였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아들의 말에 못 믿어하던 추선비의 부인이 관안에 누워있던 추선비를 보다 남편의 몸이 들썩이는 것을 보고 까무러칠 듯 놀랐습니다. 아니, 석평아, 이게 무슨 일이냐? 어머니, 아버지의 몸이 따뜻해요. 두 사람이 추선비의 몸을 살펴보자 정말로 그의 몸에서 온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여보. 도령이 추선비를 흔들며 불러보자 잠시 후 추선비가 눈을 뜨고 두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정말로 깨어나셨군요, 여보. 하늘이 도우셨어요. 아버지 정신이 드신 거예요. 추선비는 그들을 얼떨떨한 눈으로 쳐다보다 곧 어떻게 된 일인지 깨닫고 벌떡 일어나 부인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마님, 그것이 저는 이댁 어르신이 아니고 진천사는 추천석이라고 합니다. 저승 사자의 실수로 저승에 갔다 돌아왔는데 제 몸을 매장해버려.
어쩔 수 없이 어르신의 몸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요. 여보, 왜 그러셔요? 어디가 불편하셔요? 안 되겠다. 내가 가서 행랑 아범에게 의원을 모셔오게 하거라. 예, 어머님. 아니, 그렇게 하지 마셔요. 전 조금도 아프지 않고 이제 제 집으로 갈 테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요. 부인과 도령은 횡설수설하는 추선비를 붙잡고 말리다. 한참 만에야 진정시켰고 의원까지 불러와 진맥을 해보았습니다. 의원님 어떤가요? 몸은 건강하고 간혹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면 머리에 문제가 생겨 광증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차도를 보도록 하지요. 광증이라고요? 의원의 말에 추선비의 부인은 걱정이 쌓여갔고 추 씨는 추 씨대로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내 말을 안 믿어주는 거야? 왜? 아무래도 안 되겠구만. 누구도 내 말을 믿지 않으니 모두 잠든 시간에 몰래 집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그날 모두가 잠든 새벽녘 추 씨는 아무도 모르게 추선비의 집을 나와 진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아침이 되자 사라진 추 씨 때문에 추선비의 집안은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이 양반이 대체 어딜 가신 게야? 몸도 성치 않은 사람이? 어머니 아무리 찾아봐도 마을 어디에서도 아버지가 안 보이셔요. 혹시 아버지가 말씀하신 진천으로 가신 건 아닐까요? 안 되겠다. 어서 행랑아범에게 말해서 진천으로 가보자. 추선비의 가족이 가출한 그를 찾기 위해 진천으로 떠났고 추 씨는 하루 종일 걸어 밤이 되어 자신의 옛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돌아왔구나. 여보, 얘들아, 아버지가 왔다. 얘들아. 추 씨가 소리치자 방 안에 있던 아이들과 그의 부인이 나와 그를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처음 보는 양반인데 집을 잘못 찾으신 거 아니에요? 나요, 임자.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의 몸을 빌려 쓰고 있지만 당신 서방 추천석이라네. 아니, 우리 남편 이름은 어떻게 안 돼요? 그게 내가 차분히 설명을 해줄게. 왜 이런데요? 얘들아, 이 양반이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어르신 남의 집에 와서 왜 그러신데요? 보아하니 양반집 어르신 같은데. 야, 이 녀석아. 내가 네 애비라고. 아무래도 정신이 어떻게 된 것 같다. 둘째야, 얼른 관아에 가서 누구 좀 불러오거라. 추 씨의 말을 믿지 못하고 그의 가족들과 옥신각신할 때 추선비의 가족들이 물어물어 그의 뒤를 쫓아왔습니다. 여보, 진짜 여기 계셨네요. 도대체 왜 이래요? 남의 집에 와서 정신 좀 차리세요. 마님, 아니래도요. 저는 그댁 추천석이 아니고 이 진천 집에 사는 추천석이구만요. 왜 다들 제 말을 안 믿어주시는 거예요? 추 씨가 가족들 앞에서 자신이 추선비의 몸에 들어오게 된 이유를 말했지만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가 제정신이 아니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여보, 당신 허리에 이만한 점이 있지. 그리고 왼쪽 어깨에도 커다란 점이 있고. 에그머니 망측하게 실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네. 이보게들 저 양반을 끌어내서라도 가자고. 예, 마님. 아니, 다들 왜 이러는 거예요? 추선비의 하인들이 달려들어 그를 잡아 끌어 용인으로 데려간 후 그날 저녁 추 씨의 부인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 몸에 있던 점을 그 양반이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정말 이 사람이 맞는 건가? 며칠 뒤 추 씨의 부인이 밭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여보. 아니, 왜 또 왔대요? 그녀를 부른 사람은 다름 아닌 추 씨였는데 이번에는 나귀까지 빌려 타고 추선비의 가족을 피해 찾아왔습니다. 홀몸도 아닌데 그렇게 무리하면 어떻게 해? 이보셔요.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듣긴 누구한테 들어 진짜. 그럼 그렇게 못 믿으니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시집왔는지 얘기해 줄까? 추 씨가 자신의 부인에게 혼인 전 두 사람만이 알고 있던 비밀들을 얘기하자 그의 부인은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정말 당신이 맞는 거예요. 그럼 맞고 말고 이제 내 말을 믿겠는가? 여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래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기뻐하고 있을 때 그들의 분위기를 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못 들라는 거예요. 당장 그 손 놓지 못해요. 추선비가 또 사라지자 그의 가족들이 그를 찾기 위해 불이 나게 추 씨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마님,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진천 사는 농사꾼 추천석입니다요. 네, 이 사람은 제 남편이 맞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저희 둘만 아는 비밀을 어떻게 알고 있겠어요. 아이고, 이 사람이야 광증이 있다 그렇다 치고 멀쩡한 데까지 남의 남편한테 뭐 하는 짓인가. 여러 말할 거 없어요. 이보게 어서 이 양반을 모시고 가자고. 예, 마님. 이거 놓으시오. 난 이 집에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니 할 수 있으면 날 끌고 가보시오.
아니, 이 양반이. 마님, 이 사람을 그냥 두고 가주세요. 이 사람 말을 들어보면 틀림없는 제 남편이 맞습니다. 도저히 말로는 안 되겠네. 관하로 가서 고발이라도 해야지. 추선비의 부인은 참다 못해 두 사람을 관아에 고발했고 사또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황당해 웃음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승사자의 실수로 자네가 저승에 갔다 돌아오니 자네 몸을 매장해서 용인에 사는 추천서기의 몸에 들어갔다는 겐가? 네, 맞습니다요. 좋다. 그럼 자네 말이 맞다 치고 그럼 그 말을 증명해 줄 증인이 있는가? 예, 증인이라고쇼. 그래, 저승사자의 실수로 일이 이렇게 된 것이니 저승사자를 증인으로 세우면 되겠구만. 아니, 어떻게 저승사자를 부릅니까요? 증인이 없다면 무엇으로도 자네 말을 증명할 수 있나? 자네 말을 증명할 수 없다면 모든 판결은 증거가 명확해야 하는 법. 그것이 없으니 내 판결을 내리겠다. 사또의 말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모두 긴장하며 기다렸습니다. 추선비의 말은 자신의 주장일 뿐 무엇으로도 증명할 수 없을 뿐더러 그 말대로 진천사는 추천석이 추선비의 몸에 들어갔다 해도 이곳은 사람 사는 세상이니 자네는 용인의 추천석이로 살아야 하네. 더불어 진천 땅의 추천석의 가족에게도 더 이상 방문하지 말 것이며 이를 어길 시에는 자네뿐만 아니라 진천 추씨의 가족에게도 엄벌을 내릴 것이니 명심하도록 하게. 사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는 분명 진천 사는 추천석인데 어떻게 제 가족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살 수 있습니까요? 그만 판결은 내려졌으니 그만하고 모두 물러들가라. 사또의 판결에 두 가족의 희비가 엇갈렸고 그날 이후 추씨는 진천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추씨는 추선비의 집에서 할 일 없이 세월을 보내다 자신의 아내가 산 달이 지난 어느 날 아무도 몰래 진천에 자신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방에서 들려오는 갓난 아기의 울음소리에 추씨가 애만 태우고 있을 때 누군가 그의 뒤에 다가왔습니다. 여기 오면 어쩌려고 그래요? 누가 보기라도 하면 큰 경을 치려고요. 추씨가 놀라 뒤돌아보니 그의 부인이 그를 보며 서 있었습니다. 여보, 몸은 좀 어때? 난 괜찮으니 어서 떠나세요. 괜히 더 있다가 큰일 만들지 마시고요. 그게 아기 얼굴 한 번이라도 보여주구려. 아들이요, 딸이요? 딸이에요. 애 얼굴은 봐서 뭐하게요? 공연히 마음만 아프지 어서 가세요. 추씨의 처가 매몰차게 방문을 닫고 들어가자 추씨는 품속에서 가져온 돈이 든 전낭을 내려놓고 힘없이 돌아서 나갔습니다. 그때 뒤에서 그의 부인이 아기를 안고 나오며 불렀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그럼 얼굴이나 보고 가세요. 정말이 어디 한 번만 보자꾸나. 추씨가 자신의 딸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저려와 더는 잊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집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남들 모르게 먼발치에서 가족들의 모습을 지켜보다 재물을 놓고 갈 뿐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하는 야속한 세월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강물처럼 흘러 중년이던 추씨의 머리에 허연 서리가 내리고 그의 나이 80이 넘은 어느 날 추씨가 집에서 잠이 들었다. 그의 방에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추천석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추씨가 눈을 뜨고 쳐다보자 저승사자가 그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자, 어르신 이제 오셨구만요. 그래, 그동안 잘 지내셨는가? 그냥 저냥 지냈지요. 어르신이 언제 오시나 한참을 기다렸네요. 나를 왜? 추선비로 사는 생이 즐겁지 않았었나? 즐거웠냐고요? 아이고, 그런 말 마셔요. 멀쩡한 가족들 두고 먼발치에서 쳐다만 보면서 만나지도 못하는 가족들 생각에 속은 매일같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데 옆에 있는 이 사람한테도 몹쓸 짓이었구만요. 사람은 그저 없어도 제 식구하고 몸 부딪혀가며 사는 게 제일이지요. 그런가? 그렇다면 다음 생에는 더 좋은 생을 살면 되겠구만. 이제는 그만 나와 가세나? 예, 그렇게 하지요. 저승사자의 뒤를 따라가던 추씨가 걸음을 걷다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자네의 처말인가? 예. 10년 전에 좋은 곳으로 갔다네. 또 아는가? 인연이 있다면 다음 생에 만날 수 있을지? 예, 그럴 수 있으면 더 바랄 게 없겠네요. 그만 가시지요. 그렇게 추씨는 저승사자를 따라 길을 떠났고 이 이야기로 생거진천 사건 용인이라는 살아서는 진천 땅이 좋고 사후에는 용인 땅이 좋다는 말이 유래됐다고 합니다. 옛날 한양에 이 시성에 재상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높은 벼슬과 많은 재산 덕에 한평생을 편안하게 살아갔습니다. 재상의 집에는 이제 17이 되는 어린 여종이 한 명 있었는데 여종의 얼굴이 매우 아름다워 재상의 부인은 여종을 친자식처럼 아끼며 늘 가까이 했습니다. 헌데 여종의 미모가 날이 갈수록 눈부시게 아름다워지자 부인의 눈을 피해 재상이 흑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대감 마님 왜 이러셔요? 자꾸 이러시면 저는 마님께 혼날지도 몰라요.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느냐. 난 그냥 내가 예뻐서 장난친 것뿐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여종을 향한 재상의 행동은 점점 심해져 참다 못한 여종은 마님에게 찾아가 눈물을 흘리며 지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늙은 영감이 노망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구나. 감히 딸 같은 너에게 수작을 걸어 내 이놈의 영감 수염을 모조리 뽑아버려. 2번 다시 너에게 껄떡대지 못하게 할 테니 그만 울거라. 안 됩니다, 마님. 그러셨다가는 마님이 안 계실 때 어떤 일을 겪을지 몰라요. 여종의 말을 들은 마님은 한참 고민에 잠겼다. 장롱을 뒤져 숨겨두었던 폐물을 꺼내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행복하게 살 거라. 이 정도 재물이면 너 혼자 먹고 사는 데는 부족하지 않을 테니 이 집을 떠나는 게 내 앞날에 더 좋을 것 같구나. 네, 이제껏 마님이 키워주시고 보살펴주셨는데 마님을 떠나서 저 혼자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마음을 굳게 먹거라. 내가 이 집에 계속 있었다가는 너에게 좋지 못할 테니 꼭 떠나야 한다. 어린 여종은 어렸을 때부터 지내온 이 집을 떠나기가 싫었지만 마님의 말처럼 이곳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는 자신에게 좋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고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해가 뜨기 전 새벽에 마님은 아무도 모르게 여종을 집안에서 떠나도록 해주었습니다. 잘 살거라.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한다. 알겠느냐? 네, 마님. 마님도 강령하셔요. 내 걱정은 말고 어서 가거라 어서. 여종은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기며 몇 번이나 뒤돌아보았고 마님은 여종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우두커니 서서 바라만 보았습니다. 재상의 집을 나와 얼마나 걸었을까? 여종은 자신이 한 번도 와보지 못한 곳에 도착해 큰 강이 보이자 강물을 바라보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이제 어딜 가서 살아야 하나. 여종이 넋을 놓고 있을 때 갑자기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그녀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젊은 처녀가 이런 시간에 강가에서 뭘 하는 것이오? 갑자기 들려온 말에 여종이 놀라 쳐다보자 웬 젊은 선비가 그녀의 곁에 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갈 데가 없는 처지라 그냥 강물을 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좋지 못한 생각이라도 하는 것 아니오? 좋지 못한 생각이라니요. 이곳에서 생을 마감한 사람이 여럿이라 그렇소. 그렇군요. 선비의 말에 여종은 슬픈 눈으로 강물을 쳐다보았고 선비는 그런 그녀가 불안해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갈 곳이 없으면 나와 함께 가는 것이 어떻소? 네. 선비의 말에 여종이 놀라 묻자 선비가 안심하라는 듯 웃음을 띄우고 말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오. 나쁜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침 나이 드신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 집안일을 해줄 사람을 찾고 있었소. 큰 돈이야 못 주겠지만 나와 함께 가면 먹고 잘 곳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제서야 여종이 선비를 자세히 쳐다보자 이제 25 정도 돼 보이는 데다 얼굴이 준수하고 행동이 단정해 허튼 짓을 할 인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종은 선비를 향해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 후 그를 따라 선비의 집으로 가보자 그녀를 본 선비의 어머니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일할 사람을 구해온다더니 어디서 색시감을 구해온 것이냐? 어머니 그게 아니라 집안일을 돌봐줄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고운 처녀에게 집안일을 시켜. 선비 어머니의 말에 두 사람은 난감했지만 그날부터 여종은 선비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그만하거라. 이렇게 고운 손으로 이런 힘든 일을 해서 어쩌노? 아니에요. 마님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그 마님 소리 하지 말래도. 어머니라고 부르라고 하지 않았니? 선비의 집에서 살게 된 여종은 자신의 지난 일을 두 사람에게 이야기하자 선비의 어머니는 모든 것을 이해하며 그녀를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여종은 두 사람에게 고마워하며 선비와 그녀는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이 지낸 지 몇 개월이 지나고 선비의 어머니는 여종과 선비를 짝 지어주려 하자 두 사람은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어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이 혼인 생활을 한 지 수십 년이 지나자
그 사이 재상의 집에서는 재상과 그의 부인이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난 후에 그들의 아들들까지도 병에 걸려 일찍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집안의 대를 이을 자손이라고는 손주 한 명이 유일하게 남았지만 재상이 세상을 떠난 이후로 집안이 몰락하더니 수십 년이 지난 후에는 먹을 것을 걱정할 정도로 쇠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 때까지만 해도 한양에서 알아주던 우리 가문이 먹을 걸 구걸해야 할 정도로 망했다니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구나. 재상의 손주가 20이 가까이 되자 친척 중 한 사람이 찾아와 이도령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내 할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집안의 많은 노비들이 외지로 나가 터를 잡고 재물을 제때 보내지 않았다. 문서를 뒤져서 노비들을 찾아 그들에게서 재물을 걷어보거라. 예, 그들을 찾는다 한들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그들이 재물을 내놓겠습니까? 안 내어놓으면 관에 고발이라도 해야지. 국법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 있느냐? 그의 말을 들은 이도령은 집안을 뒤져 노비 문서를 챙겨 그들을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이도령이 며칠이나 걸려 한 고을에 도착해 자신의 집안에 속해 있던 노비들을 찾아 그들에게 노비 문서를 보여주며 재물을 요구했지만 그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했습니다. 자네들이 우리 가문에 속해 있으면서 수십 년 동안 공물을 보내지 않았었네. 그동안에 모든 공물을 내놓기는 어려울 테니 지난 2, 3년 것이라도 사람 수에 맞게 내놓아 주시게. 예?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 큰 돈을 내놓으시라면 저희 형편에 맞춰 드리기 어렵습니다요. 그렇다면 얼마나 내놓을 수 있겠는가? 갑자기 나타난 이도령의 요구에 노비들은 불만이 많았지만 딱 잡아뗄 수도 없어 그에게 어느 정도의 재물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날 밤 이도령을 어느 농가에서 재워주었습니다. 아니 몇십 년이 지나 큰 대감 마님도 아니고 새파랗게 어린 손주란 놈이 재물을 달라는데 그냥 다 내어줄 것이오. 그렇게는 안 되지. 우리가 피땀 흘려 벌어들인 재물인데 저 어린 것한테 그냥 줄 수 없지.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형님? 그야 주인이 없어지면 줘야 될 상대도 사라지는 것 아니겠는가? 그날 저녁 노비들은 이도령을 향한 흉계를 계획했고 피곤해 지쳐 잠에 들었던 이도령은 여러 사람의 발소리와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자 잠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뭔가 괴이한 느낌을 받은 이도령이 벽에 귀를 대고 바깥 동정을 살피자 그들이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님, 저는 허리가 다쳐서 저놈을 들쳐 얻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뭐야,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하면 어쩌자는 게야? 저보다야 이 친구가 힘쓰는 것은 더 낫죠. 이도령이 귀 기울여 그들의 소리를 듣자 자신에게 딴 마음을 품고 찾아왔다는 생각이 들어 문을 벌컥 열고 도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저놈 잡아라. 어서 저놈을 잡아. 오늘 저놈을 놓쳤다가는 우리 모두 끝장이라고. 이도령이 힘을 다해 도망치자 노비들 또한 길을 쓰고 그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두 무리가 한참을 달리다 마을 어귀에서 그만 이도령이 돌부리에 걸려 나동그라지고 말았습니다. 잡았다, 이놈. 아이고, 숨차라. 이젠 그만 도망도 못 치겠지. 넘어진 이도령을 보고 노비들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어둠 속에서 무엇인가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뭐야 저건? 어둠 속에서 나타난 것은 집채만한 호랑이였는데 이도령과 노비들이 호랑이를 보고 놀라 두려움에 떨고만 있자 호랑이가 갑자기 이도령에게 달려들어 그를 물고 숲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형님, 호랑이가 이도령을 물고 사라졌으니 우리가 수고를 덜었습니다요. 그것도 그렇지만 웬 호랑이가 나타난 것이야? 노비들이 놀라고 있을 때 호랑이는 이도령을 물고 달리기는 했지만 그의 몸에는 조그만 상처 하나 없이 옷깃을 물고 어둠 속을 번개같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도령은 호랑이에게 잡혀 끌려가는 동안 탈진하고 정신을 잃고 있다. 호랑이가 한참을 달려 어느 기와 집 앞에 자신을 내려놓자 그제서야 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땅바닥에 누워있던 이도령이 고개를 들고 주변을 살펴보자 호랑이가 옆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보고 기겁을 하며 도망치려 했는데 호랑이는 오히려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기와집에서 대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이도령과 호랑이를 보고 놀라 소리쳤습니다. 어이쿠, 호랑이가 사람을 해쳤습니다. 그 소리에 집안에서 불이 켜지더니 장정들이 몽둥이를 하나씩 들고 나오자 그제서야 호랑이는 이도령을 한번 쳐다보고 몸을 돌려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보시오, 괜찮으시오? 집안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도령을 부축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에게 물을 먹이고 돌봐주자 시간이 지나 이도령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대체 어찌 된 일이오?
그것이 사람들에게 쫓기는데 호랑이가 갑자기 나타나 날 물고 이곳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아니, 그것이 사실이요. 이도령이 자초지종을 말하자 집안 사람들은 이 기이한 일에 놀라고 있었는데 이소란의 안주인이 나와 이도령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이도령을 바라보다 점차 안색이 굳더니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도령 혹시 한양 남산골에 사는 이대감 댁을 아시오? 부인께서 저희 집안을 어떻게 아십니까? 그렇다면 도령은 이 대감님의 손자가 되시오. 네, 제가 그분의 유일한 손자입니다. 이도령의 말을 들은 노부인이 떨리는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오늘에서야 하늘이 나에게 은혜를 갚을 기회를 주셨구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노부인은 다름 아닌 지난날 이도령의 집을 떠난 여종이었고 그녀는 의아해하는 이도령에게 지나간 일들을 차분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나는 어릴 때 도령 집에서 종살이를 하였지요. 도령의 할머니께서는 그런 나를 친딸처럼 아껴주셨고 나와 우리 집안이 지금처럼 부유해진 것도 도령의 할머니께서 주신 재물을 미천으로 이렇게 집안을 키우게 된 것이요. 이도령은 부인의 말을 들으며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이 모두 꿈처럼 느껴져 말문이 막혔습니다. 세월이 몇십 년이 흘렀지만 나는 한시도 마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지요. 마님께서는 생전에 많은 덕을 베푸셔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셨으니 도령이 오늘 저녁 어려움에 처했지만 하늘이 도우시려고 산꾼을 보내어 도령을 구하고 내 집까지 오게 하신 거군요. 노부인의 말에 이도령뿐만 아니라 옆에 있던 집안 사람들 역시 이 기이한 일을 믿기 힘들어했습니다. 그날부터 이도령은 이 집에 머물며 귀한 대접을 받았는데 노부인은 그를 위해 매일 좋은 음식을 대접했고 비싼 비단 옷을 지어 입히기까지 했습니다. 허나 그녀의 마음과는 다르게 노부인의 아들들은 이도령에게 하는 어머니의 행동에 조금씩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어머니는 몇십 년 전에 이를 갖고 왜 저렇게 호들갑을 떠시는지 모르겠구나. 그러게요, 형님. 그깟 재물이야 이자까지 쳐서 갚으면 그만이지. 저 어린 녀석이 상전이라고 소문이라도 나는 날에는 저희 집안 체면이 구겨질 겁니다. 노부인의 아들들은 집안의 재산과 많은 하인들을 거느리고 있어 이 지역에서는 힘께나 쓰는 유지로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어머니가 몸종으로 있었다는 사실이 소문이라도 나는 날에는 체면이 구겨질 것이라는 생각에 이도령에게 안 좋은 마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연륜이 많은 노부인은 곧 아들들의 낌새를 눈치채고 늦은 밤 이도령을 조용히 찾아갔습니다. 도령 지내는 것은 편안하십니까? 너무 과분한 환대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헌데 집을 비운 지 너무 오래돼서 그만 떠날까 합니다. 이도령의 말에 노부인이 정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도령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세요. 도령께서도 제 아들들을 보셨겠지만 결코 호락호락한 아이들이 아닙니다. 저 애들이 제 앞에서는 도령께 다른 마음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도령이 혼자 몸으로 길을 떠나신다면 중간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예, 그럼 저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노부인의 말에 이도령의 얼굴이 한순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나에게 한 가지 생각이 있는데 도령의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으면 무슨 일인들 못 따르겠습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늦은 나이에 얻은 홍랑이라는 딸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제 딸이지만 미모와 됨됨이가 대갓집 처녀 못지않으니 도령과 혼례를 올리는 게 어떠신지요? 이 말을 들은 이도령은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자 노부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도령이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도령께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도령을 살리고 지난날에 마님께 받은 은혜를 갚을 수도 있는 길이니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노부인의 말에 이도령은 잠시 생각하다 그녀의 뜻에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노부인의 딸인 홍랑은 아름다운 미모와 총명하고 단정한 성품 때문에 주변에서 청혼이 끊이지 않고 들어오는 처녀였습니다. 다음 날 노부인이 홍랑과 이도령을 서로 인사시키자 두 사람은 서로를 보고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도령은 홍랑을 보고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에 한눈에 반해버렸지만 홍랑은 이도령이 오기 전날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서 보았던 인물이 이도령과 똑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꿈속에서 자신의 방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늘에서 오은거를 탄 신성 같은 외모의 도령이 땅으로 내려오더니 자신의 방 앞에 수레를 멈추고 방 안으로 성큼 들어와 홍랑이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누군데 감히 여인의 방에 함부로 들어오는 것이죠? 소저, 당신은 나를 모르시겠지만 우리는 삼생의 인연으로 부부가 될 사이입니다. 허니 두려워 말고 나를 따라와 보세요. 홍랑은 그의 말을 듣고 수줍어하다. 도령이 갑자기 홍랑의 손을 잡아 끌고 나가 오은거에 올라타자 수레는 두 사람을 태우고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홍랑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저를 데려가시려면 저희 부모님을 뵙고 허락을 먼저 받으셔야지요. 이렇게 인사도 없이 떠나버리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홍랑이 말하는데 도령이 들은 채도 안 하고 앞만 보자 그녀는 울음이 터져나와 그만 잠에서 깨고 말았습니다. 이상한 꿈을 꾸고 이틀이 지나 꿈속에서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자 홍랑은 이도령을 보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노부인은 아들들을 불러 이도령과 홍랑의 혼인 소식을 알리고 그들에게 행동을 조심할 것을 신신당부하였습니다. 이도령과 홍랑이를 혼인시킬 테니 너희들은 혼례식에 필요한 준비를 소홀히 하지 말고 더 이상 다른 마음을 먹지 말거라. 어머니, 갑자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 홍랑이를 이도령과 혼인시키다니요. 이도령이 비록 지금은 형편이 어려우나 앞으로 높은 자리에 오를 만한 인물이다. 이런 사윗감을 얻었으니 홍랑이나 우리 집안에도 더없이 좋은 일이니더는 왈가왈부하지 말거라. 노부인의 대쪽 같은 호령의 아들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고 두 사람의 혼례식은 며칠 뒤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혼례식이 끝난 다음 날 노부인은 이도령을 불러 단둘이 마주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도령 이제 혼례식까지 치렀으니 며칠 후에 한양으로 올라가셔야지요. 내 장모님 이제 사위가 됐으니 이 서방이라고 부르시지요. 그건 차차 하기로 하지요. 그것보다 도령의 집안이 쇠락해 당장 생계조차 꾸리기 어려울 테니 이것을 받으세요. 말을 하며 노부인이 품속에서 두툼한 종이 문서들을 꺼내놓자 이도령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 집안의 토지 문서 중 절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굳이 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평생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을 테니 받아 넣으세요. 장모님, 왜 제게 이렇게 많은 재물을 주십니까? 이도령은 노부인이 내준 것을 선뜻 받지 못하다 그녀가 재차 권하자 그것을 받아 넣었고 노 부인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홍랑과 이도령이 한양으로 떠나기 전 노부인이 아들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이 서방이 탈 말 한 필과 홍랑이 탈가마 그리고 짐을 실을 말을 준비시키거라. 그리고 너희 둘은 이 서방을 따라 한양으로 올라갔다. 두 사람의 집에 도착하거든 이 서방에게 잘 도착했다는 편지를 받아 내게 갖고 오거라. 이 중 한 가지라도 빠뜨리면 안 되니 명심해야 한다. 네, 어머니. 노부인의 말을 들은 아들들은 그녀의 말대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일행은 한양으로 떠났고 이도령과 홍랑이 한양에 있는 집에 도착한 이후 직접 써준 편지를 받고 아들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이도령은 노 부인이 준 재물 덕에 단번에 부자가 되어 학문에만 전념할 수 있었고 시간이 흘러 몇 해 뒤 이도령은 과거 시험에 합격해 관직에 나가 훗날 이조 정랑의 벼슬에까지 올라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도령과 홍랑은 금술이 매우 좋아 그들은 많은 후손을 두고 나이가 들 때까지 평생 행복하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옛날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덕이란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덕이는 태어날 때부터 오른팔이 불편한 데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덕이의 어머니 역시 눈이 보이지 않아 힘든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할 만도 하지만 덕이는 늘 웃음을 잃지 않고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모시며 살아왔습니다. 덕이 나무하고 오는 길인가? 네, 이제 내려가는 길이에요. 나무 한 번만이도 했구먼. 뒷산의 나무는 덕이 때문에 남아나질 않겠어. 부지런히 모으다 보니 너무 많이 했나 봐요. 조금 나눠드릴까요? 아니, 덕이가 한 걸 내가 왜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네, 그럼 살펴가셔요. 덕이가 말을 하고 산을 내려가자
그 모습을 보던 장정들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불편한 몸으로 열심히도 사는구만. 그러게나 말이요. 효자는 효잔데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누가 시집을 오려고 하지 않는다나. 딸이 있으면 나라도 안 보내겠네. 없기만 하면 몰라. 안 못 보는 시어머니까지 모시려면 얼마나 고생스럽겠어. 그래도 덕이가 팔이 불편한 것만 빼면 착하지 성실하지 저만한 신랑감도 드문데 말이야. 두 사람의 말처럼 착한 심성의 덕이는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정성으로 돌봐 효자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덕아 늦었구나. 어머니 아직 바람이 찬데 왜 나와 계셔요? 내가 올 때가 돼서 바람도 쐴 겸 나왔단다. 어서 들어가셔요. 오늘 운 좋게 꿩을 잡아서 제가 푹 고아서 드릴게요. 아이고 이런 일이 산신령이 우리 덕이를 잘 봐주셔서 꿩을 보내주셨나 보다. 없는 형편에도 두 모자는 늘 서로를 아끼며 단란하게 살아왔지만 덕이 어머니는 아들이 20살이 되었는데도 남들처럼 가정을 꾸리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어미만 아니었으면 시집 오겠다는 처자가 있을지도 몰랐을 것을. 그녀는 눈이 불편한 자신이 아들의 짐이 되는 것 같아 마음이 항상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조용히 물을 떠다 놓고 아들에게 참한 신복감이 생겨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날 덕이는 뒷산에 올라 부지런히 나무를 하던 중 몰려오는 졸음을 참지 못하고 나무에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니 졸음이 몰려오네. 자신도 모르게 잠에 빠져든 덕이가 꿈을 꾸게 되었는데 꿈속에서 덕이는 처음 보는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여긴 내가 다니던 길이 아닌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덕이가 길을 못 찾고 한참 헤매던 끝에 산자락에 조그마한 초가집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초가집은 작기는 했지만 깨끗하고 주변이 아름다운 꽃들과 울창한 나무들로 가득해 마치 성경을 보는 듯했습니다. 너는 누구냐? 갑자기 들려온 소리에 덕이가 놀라서 소리가 나는 쪽을 보자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덕이를 매서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아랫마을에 사는 덕이라고 합니다. 나무를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길을 잃어버려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곳까지 들어올 수 없을 텐데 어떻게 얘까지 온 것인지 신기하구나. 무슨 영문이 있을 듯하니 너에 대해 이야기나 한번 들어보자. 네, 제 이야기요. 제 이야기라고 해봤자 별 이야기가 없는데요. 아무거나 해보거라. 가족은 어떻게 되고 무엇을 해먹고 사느냐? 그것이. 계속되는 노인의 질문에 덕이는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해주었고 덕이의 이야기를 다 들은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내 이야기를 듣고 보니 결코 우연히 이곳까지 온 것이 아니었구나.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나에게 온 것은 다 하늘의 뜻이라는 것이다. 잠시 기다리고 있거라. 말을 하고 노인이 집 안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반짝이는 금방울을 들고 와서 덕이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을 가져가거라. 이렇게 귀한 것을 왜 저에게 주시는지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너와 내가 만난 것은 다 인연이 있어 그런 것이니 이 방울도 인연이 있는 너에게 가는 것뿐이다. 이것을 받고 그만 돌아가거라. 금방울을 받은 덕이는 어느새 잠에서 깨게 되었고 아쉽게도 모든 것이 꿈인 것을 알고 기이한 느낌에 빠졌습니다. 참 묘한 꿈이네. 방울을 만진 느낌이 아직도 손에 느껴져. 그날 집으로 돌아온 덕이는 어머니에게 낮에 꾸었던 꿈 이야기를 해주었고 덕이의 어머니 역시 묘한 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희한한 꿈이구나. 우리 착한 아들한테 좋은 일이 생기려나. 어머니도 제가 착하긴요 뭘. 다음 날 두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자 어디선가 딸랑거리는 방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니? 그러게요. 방울 소리 같은데요. 두 사람이 궁금해하며 밖으로 나가보니 하늘에서 큰 매 한 마리가 덕이의 집 주변을 맴도는데 매의 발에 반짝이는 방울이 메어져 있어 딸랑거리는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매예요. 매라고 매에서 소리가 난다는 거니? 내 매의 발끝에 방울이 메어져 있어요. 곧 주변을 맴돌던 매는 덕이의 집 마당 한가운데에 내려앉았고 두 모자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굳어져 버렸습니다. 어머니 매가 우리 집 마당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요? 얘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당황한 두 사람과 달리 매는 부드러운 눈으로 그들을 쳐다보다
고개를 숙이며 덕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왜 그래 저리 가. 겁먹고 뒷걸음치는 덕이와 달리 매는 부리를 가져다 대며 덕이에게 애교를 떠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뭐야 쓰다듬어 달라고. 덕이의 말을 알아듣는 듯 매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제야 긴장이 풀린 덕이는 매의 발목에 묶여져 있던 금방울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이 방울은 어머니 매의 발에 꿈에서 본 금방울과 똑같은 방울이 달려 있어요. 뭐라고 그게 정말이니? 네. 어떻게 이런 신기한 일이? 이 매는 아무래도 산신령님이 너한테 보내주신 것 같구나. 신기한 매는 그날부터 덕이의 집에서 살게 되었는데 매는 매일같이 날아갔다 저녁이 되면 토끼꽝 같은 사냥감을 잡아와 덕이에게 주었습니다. 오늘도 사냥을 하고 온 거니? 덕이의 말에 대답하듯 매가 고개를 끄덕이자 덕이가 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 덕이 어머니도 고기를 드시고 우리 형편도 좋아졌지만 동물들을 너무 많이 잡지는 마렴. 덕이의 집에 매가 오게 된 후 매일같이 잡아오는 사냥감 덕의 형편이 차츰 좋아지자 동네에서는 덕이의 매를 구경하기 위해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참 신기하기도 하지. 저 매가 사람 말을 알아듣고 매일 사냥감을 물어준다면서요. 그게 다른 사람 말은 안 듣고 덕이 말만 알아듣는데요. 그놈 참 영물이네. 가까이 가지 말아요. 저번에 김씨가 한번 만지려고 했다 크게 혼났다고요. 사람들의 말처럼 매는 덕이나 그의 어머니 외에는 누구도 따르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기만 하면 날개를 펄럭이며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봐 나와보라고. 아니 무슨 일인데 사람을 밀고 그래요. 그때 비단 옷을 입은 한 중년인이 하인들을 거느리고 한껏 거드름을 피우며 나타났습니다. 나으리 저기 있습니다요. 바로 저 매입니다. 그래 어디 보자. 소란스러운 소리에 덕이와 어머니까지 마당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내가 저 매의 주인이냐? 주인이라기보다 가족 같은 관계입니다. 매하고 사람이 가족이라니 웃기는 이야기로군. 어쨌든 저 매를 내게 팔거라. 내 매값으로 돈은 넉넉히 쳐주겠다. 안 됩니다. 저 매는 파는 물건이 아니에요. 이놈이 이 어르신이 누군 줄 알고 조말로 할 때 내놓아라. 비단 옷을 입은 중년인은 인근 마을에서 가장 부자로 소문난 이였는데 그는 평소에 사냥을 취미로 삼아 여러 사냥을 즐기다 덕이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당시 매사냥은 양반이나 매우 부유한 이들만 즐기는 사치스러운 즐길거리 중 하나였고 사냥용 매는 어렸을 적 날기도 전부터 훈련을 시켜야 사람을 따라 길들이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야, 이 녀석아 돈을 얼마든지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어서 저 매를 내 앞으로 데려와 보거라.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하고 돌아들 가셔요. 부자 일행이 덕이에게 윽박을 지르자 가만히 지켜보던 매가 갑자기 날개를 펄럭이며 그들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아니 이놈의 매가 갑자기 왜 이래? 아이고 사람 살려 이 매가 미쳤나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만해. 덕이가 말리는데도 매가 멈추지 않고 위협하자 부자는 머리를 감싸며 도망쳐버렸습니다. 아이 재수가 없으려니까 이놈의 매 가만히 두나 봐라. 어서 가시지요 나리. 부자 일행이 도망치는 모습에 구경하던 사람들은 그들의 안 입고 온 행동을 보고 박장대소했습니다. 잘했어. 평소에도 부자랍시고 거들먹거리더니 꼴 좋다. 한바탕 소동이 끝나고 그 다음 날 덕이는 산에 올라 나무를 하고 내려가던 중 같이 있던 매가 무엇을 봤는지 갑자기 날아오르더니 순식간에 숲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딜 가는 거야? 좀 있으면 어두워져 어서 내려가야 한다고. 매가 사라지는 방향으로 덕이가 달려가 보았지만 어디에서도 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찾아다니다 갑자기 방울 소리가 들렸습니다. 덕이가 소리가 나는 곳에 도착해보니 커다란 굴이 보였는데 방울 소리는 그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덕이가 어쩔 수 없이 굴 안으로 들어가 보자 한 채 앞도 보이지 않아 사방을 분간하기 힘들었습니다. 청아 그만 나오라고. 좀 있으면 해가 진단 말이야. 벽을 짚어가던 덕이가 어느 순간 발을 잘못 디뎌 넘어지고 말았는데 그만 물이 고여있던 웅덩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물웅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덕이는 물이 낮아 안심하다 신기한 느낌이 들어 놀랐습니다. 물이 너무 따뜻해. 어떻게 물이 이렇게 따뜻할 수가 있는 거지? 덕이는 몰랐지만 그것은 온천수로 따뜻하면서도 사람에게 아주 좋은 물이었습니다. 너무 따뜻해서 몸이 녹는 것 같아. 덕이가 온천수에 몸을 담그고 있을 때 방울 소리가 들리더니 매가 그의 앞에 펄럭이며 나타났습니다. 어딜 갔다 온 거야?
너무 늦었으니까 그만 내려가자. 젖은 몸을 말릴 새도 없이 서둘러 산을 내려간 덕이가 그날 잠을 자고 일어나다 문득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푹 잤네. 덕이는 자신도 모르게 기지개를 켜다 불편하던 오른팔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설마 오른팔이 움직여? 몇 번이나 팔을 움직여 보던 덕이는 오른팔이 이전과는 다르게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설마 그 따뜻한 물 때문인가? 덕이는 이 사실을 어머니에게 말했고 어머니는 덕이의 팔을 만져보며 기뻐했습니다. 정말이구나. 정말이야. 우리 아들 팔이 나아졌어. 네, 어머니 제 팔이 좋아졌어요. 지금 보세요.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모두 내가 착하게 살아와서 하늘이 복을 내려주신 게야. 어머니 아무래도 오늘 그 동굴을 다시 가봐야겠어요. 그 동굴은 왜? 혹시 그 물이라면 어머니 눈도 낫게 할지 몰라요. 괜찮다 얘야. 여미는 너만 잘 된다면 아무래도 괜찮아. 그러지 말고 금방 갔다 올 테니 기다리세요. 그 길로 덕이는 항아리를 등에 메고 동굴로 찾아가 물을 뜨기 전 무릎 꿇고 앉아 공손히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약수를 조금만 가져갈 테니 부디 굽어 살펴주십시오. 절을 마친 덕이가 항아리에 물을 담아 서둘러 집으로 와 가져온 물로 어머니의 얼굴을 씻겨주었습니다. 얘야, 물이 따뜻하니 아주 좋구나. 저도 이 물에 몸을 담그고 난 뒤에 날아갈 듯 가뿐했어요. 좀 어떠세요? 응, 아주 좋구나. 그날부터 덕이는 매일 동굴로 찾아가 물을 떠다 어머니의 눈을 씻겨주었는데 한 달쯤 지나자 드디어 어머니의 눈이 완전히 떠져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얘야, 내 얼굴이 아주 잘 보인다. 우리 아들 이렇게 잘생기고 늠름했었구나. 어머니 잘 됐어요. 그 물이라면 어머니 눈도 낫게 할 줄 알았어요. 두 모자는 서로를 꼭 끌어안고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고 두 사람의 몸이 좋아지자 그 소문이 퍼져 동굴에 있는 약수를 얻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비켜요, 비켜. 내가 먼저 왔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왔는데 나오라고. 몰려드는 사람들로 동굴 안은 아비 규환을 이루며 서로 물을 얻으려 다투다 다치는 사람까지 생겨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날 늦은 저녁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간 적막한 동굴 안에 한장정이 횃불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좋은 건 나만 차지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나눠 쓰다가는 얼마 안 가 동이 나버릴걸. 그는 약수를 독차지하기 위해 물 웅덩이에 준비해온 거름을 한 무더기 뿌리고 득이양양한 웃음을 흘리며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약수를 얻으러 왔다가 흘러나오는 악취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냄새야? 그러게요. 물 색깔까지 이상해진 것 같아요. 물에서 나는 악취의 약수를 얻으러 온 사람들이 실망하고 떠나버리자 얼마 안가 약수에 거름을 부었던 장정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모두 계획대로 되었네. 이제 더러운 물을 걷어내볼까? 장정은 그날부터 며칠 동안 더러운 물을 걷어냈지만 물은 여전히 탁하고 지독한 냄새 또한 조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 정도로 물을 걷어냈으면 이제 깨끗한 물이 나와야 하는데. 그 뒤로도 장정이 물을 걷어내었지만 한 번 탁해진 물은 두 번 다시 깨끗해지지 않았습니다. 에이 망했다 망했어. 이젠 그냥 똥물이 되어버렸네 젠장. 애쓰던 장정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버렸고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약수의 신비한 효용은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덕이는 어머니의 눈을 낫게 하고 자신의 오른팔까지 좋아지자 어머니의 소원대로 참한 처녀를 만나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